네, 안녕하세요. 백설 거준 남자 킬리만입니다. 거의 보름 만에 제가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동안 방송을 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가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콘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가 무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무려 5배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요. 자,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거의 4배 가까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총 4배 가까이 올랐네요. 자, 다른 코인들도 언젠가는 이런 기회들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동안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0년 2월 4일 오늘자 뉴스들입니다. 시간은 13시 20분 이전 뉴스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비트코인 SV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SV가 하드포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드가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일부 노드가 비트코인 SV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드포크 이전 블록에 머물러 있다는 비트맥스 리서치 분석과 관련해서 코인리스가 중국 비트코인 협회 중국 담당자를 취재한 결과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드포크에 앞서 이미 파악된 비트코인 SV 채굴자는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은 채굴자는 유령 노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노드의 업그레이드 및 실시 문제는 어떠한 체인이든 하드포크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비트코인 캐시에서 이렇게 하드포크를 해가지고 비트코인 캐시 BSH, ABC로 이제 나누어지고 그리고 BSV로 나누어졌었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개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체인으로 나누어지고 코인도 이렇게 따로 이제 분리가 됐었는데 자, BSV가 이렇게 하드포크를 했죠. 근데 노드가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되어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체인이 따로따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하지만은 기존에 있던 것을 전부 다 포기하고 모든 채굴자들이 새로 이제 하드포크한 업그레이드가 된 이것을 채굴하게 되면은 이제 이 한 체인만 유지가 되는 거고요. 자, 뉴스로 봐서는 비트코인 SV가 새로운 코인이 하나 생성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비트코인 SV가 이번 하드포크로 인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도 하드포크 이후에 가격 폭락이 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두 개의 채널로 나눠지고 그리고 코인이 새롭게 발행이 된다고 하면은 가격은 떨어졌어야겠죠. 많은 폭이 이제 떨어져서 두 개의 합이 하나의 코인 가격이 될 정도의 가격까지도 떨어질 수 있었는데 그런 현상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전에 비트코인 캐시가 ABC랑 그리고 비트코인 SV로 분리되면서 시장의 가격의 폭락을 가져왔었는데 그런 분위기로 연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비트코인 SV는 그냥 하나의 업그레이드 과정이었고 그 업그레이드가 잘 끝났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도 나와 있네요. 상당수의 노드가 비트코인 SV 업그레이드를 미실시하였지만은 체인 분리는 없어 보인다. 자,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EU는 유럽연합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법대 연구진이 EU가 모든 암호화폐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하며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해야 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며 토큰 분류와 관련해 일관성이 없다는 점, EU 당국이 디지털 자산의 실사용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시장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는 대학 법대 연구진에서 이런 논문을 하나 이제 발표한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내용인 것 같아요. 4대 마진거래소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2.57%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코인리스에서 이야기하는 4대 마진거래소는 비트맥스, 비트파이넥스, OKEX 그리고 후오비 이 네 군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OKEX만 다운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후오비 쪽에 미결제 약정이 많이 상승을 했네요. 자, 미결제 약정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선물 시장에서는 현재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미결제 약정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선물 시장에서는 현물의 시장 자체가
반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물 시장에서 현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선물 시장 쪽에서는 이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미결제 약정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 현물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앞으로도 현물 시장 가격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미결제 약정을 하나의 보조 지표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플의 9억 개의 XRP가 다시 락업을 했네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월 3일에 들어서 2억 개, 5억 개, 그리고 2억 개 해서 총 9억 개가 다시 락업 계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XRP는 매월 1일날 이렇게 10억 개씩 락업이 해제가 되죠. 그래서 기존에는 트랜잭션 하나의 명령으로만 10억 개를 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부터는 이걸 좀 분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억 개, 5억 개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토탈 10억 개 락업이 해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여기 자료에는 업그레이드가 안 됐는데 토탈 9억 개가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다시 락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물량들 자체는 대부분 다시 락업이 되고 있어요. 거의 10억 개 되면은 거의 9억 개 이 정도 수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3월 1일 날 풀리는 물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2020년 1월 2일날, 그러니까 1월 1일날 물량이 락업이 해제가 되고 나서 다음날 바로 다시 락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몇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때도 5억 개, 3억 개, 1억 개. 자, 이렇게도 한번 보면은 이제 해제되는 날짜는 틀리는데 그것을 이제 설정한 날짜는 같아요. 이렇게 이제 1월 2일 날 설정이 됐죠. 그래서 1월 달에 락업 해제된 것도 토탈 9억 개가 다시 락업이 됐다. 자, 이런 형태로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가 락업이 해제되면은 대부분 다시 락업이 되는 현상으로 봐서는 그래도 현재 XRP 가격 자체가 가격 방어가 될 수 있는 지지선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2019년 12월 18일날 XRP 가격이 저점이 206원을 찍었었습니다. 현재 리플 본사가 물량을 풀지 않는다면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풀지 않겠다 이런 이제 시장에 또 믿음을 하나 주겠죠. 자, 이렇게 되면 XRP도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가격대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에 의하면은 베네수엘라 상인들은 페트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베네수엘라 상인들이 국가 발행 석유 가치 연동 암호화폐 페트로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상인들은 페트로를 은행에서 환전할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평가절하된 현지 법정 통화 볼리바르를 지급받기 때문에 페트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페트로를 달러로 환전을 할 수 있게 해놨다. 그러면은 페트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겠죠. 하지만 볼리바르로 이렇게 환전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페트로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또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들일 거고요.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법정 화폐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 신뢰를 새롭게 만든다? 그게 정말 쉬운 일인 것 같지는 않아요. 신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것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뢰를 다시 쌓았을 때 그게 페트로의 가치로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리고 나라든 그렇게 신뢰를 한번 잃어버리면은 그 신뢰를 되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 이번 뉴스는 약간의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뉴스입니다. 미 법무부가 18일날 몰수한 4,040개의 비트코인을 경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4,040개나 이게 어마어마한 물량이네요. 4,040개의 비트코인이면 대략적으로 1,000만원 잡으면은 한 400억 정도 되는 금액이죠.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이 오는 18일 4,040개의 비트코인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BTC 물량은 연방수사국이 지난 2018년부터 법원에 몰수된 비트코인으로서 경매에 참여를 원하는 참가자는 12일 전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참가자는 약 20만 달러의 최소 참가금으로 연방수사국에 예치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정말 얼마의 경매가 될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시장가의 경매가 될지 그것보다 더 어느 정도 할인된 금액의 경매가 마무리가 될지 그것도 추후에 뉴스가 혹시라도 나오면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에 의하면 암호화폐 투자 펀드가 지난해 수익률 16%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3대 은행이 미주오 은행 산하에 있는 헤지펀드 유레카 펀드의 최신 리서치 데이터를 인용하면은 지난해 암호화폐 전문 헤지펀드의 연 수익률이 16%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헤지펀드 전문 데이터 제공업체 헤지펀드 리서치 측은 전통적인 헤지펀드 전략은 같은 기간에 10.4%의 연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국 암호화폐 전문 투자 운영사 갤럭시 디지털의 자산관리 총괄인 스티비 크루즈는 비트코인의 1년, 3년, 10년 투자 수익률은 어떤 자산 클래스보다 높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네요. 이게 헤지펀드에서 일상적으로 주식이든 다른 투자 상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게 10.4%이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으로 투자 수익을 올렸던 게 16%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2019년 1월 1일 대비해서 11월 30일 100%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투자 펀드에서는 16%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게 많은 수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최저점 기준 해가지고 최고점 비율을 하면은 350%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펀드 회사에서 1년 동안 16%밖에 수익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것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쪽에 있어서는 펀드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서 시간 할애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를 잘 선정해서 그냥 바이앤드 홀딩만 해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 SV 진영에 있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000개의 블록체인 특허 출원을 계획하고 있다. 자, 비트코인 SV 진영을 대표하는 엔체인 수석 엔지니어 크레이그 라이트가 6,000개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하드포크 혹은 알트코인 사기를 방지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많은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블록체인 디지털 데이터 교환 및 확장성 방안 관련 특허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소문이 사실이라면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관련 특정 형식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론상 무리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크레이그 라이트는 해당 특허에 관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필요한 시점에 일종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의 말은 약간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 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인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크레이그 라이트의 행보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트의 비트코인 옵션 거래량이 최근에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벡트 선물 옵션 거래량이 저조한 것은 최근 비트코인 상승세가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가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인 투자자, 마진 거래 플랫폼 주도 상승장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표는 벡트의 선물 거래량을 보여주는데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아직까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의 거래량은 아닙니다. 벡트의 거래량은 지금 잘 나가는 거래소 한 군데의 거래량에 비교했을 때 그 거래량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벡트를 통해서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사실인 거고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거래량은 아직까지 없었다. 이렇게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었지만은 이게 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은 이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올 때도 그냥 현물 시장에 잘 나가는 거래소 한 군데의 거래량이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미비한 거래량에서 거기에서 더 줄어들었다. 그것은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아직까지 벡트 거래소 자체가 시장 자체를 크게 이끈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단지 벡트 거래소가 나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기대치 때문에 시장이 움직인 적은 있었겠죠. 그리고 벡트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가 돈이 있다고 해서 벡트에다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관들만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벡트는 앞으로 기관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벡트 거래소에 대해서 관심은 꾸준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2월 4일자 뉴스들을 마치도록 하고 2월 3일자 뉴스에서 볼만한 거 있으면 몇 개만 추려서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전문 애널리스트 플랜 B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플랜 B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자, 비트코인은 당분간 상승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반감기 이후에 시총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 시총이 1조 달러면은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55,000달러, 하나로 하면은 한 6,600만 원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플랜 B는 반감기 이후에 올해 안에 6,600만 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리서치에 의하면 비트코인이 작년 상반기와 유사하고 3개월 내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최근 6개월 비트코인 온체인 이체 규모가 2019년 1월에서 5월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 비트코인 이상 대량 이체권은 2019년 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그해 7월 연중 최대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가격도 상반기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하반기 들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비트코인 온체인 이체권은 지난해 상반기와 유사하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두고 토큰뷰는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3개월 내 급등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비트코인 온체인 이체라는 것은 비트코인 지갑 간의 이동 자체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갑 간의 이체 규모를 가지고 이걸 하나의 보조 지표로 삼아서 가격대를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3개월 내에 급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요. 3개월 후면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국내에 있는 4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 실명 계좌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자,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그리고 코인원, 코빗이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실명 확인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업비트는 IBK 기업은행, 빗썸과 코인원은 NH농업은행, 그리고 코빗은 신한은행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실명 확인을 거친 계좌만 원화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데, 거래소는 시중은행과 6개월 단위로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 계약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대부분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거래소 자금 세탁 방지 AML과 고객 신원 확인 KYC 체계 등 보안 위주로 실사를 진행합니다. 자, 안철수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데 블록체인을 도입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정치 이야기지만은 정치 이야기에서 우리는 블록체인 이야기만 쏙 빼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전 의원이 안철수 신당 창당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행정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회계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정당 국고 보조금 관리, 공문서 관리 등 행정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혁신 정당을 만든다는 의지입니다. 정당이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정당의 의무라면서 블록체인 공문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뢰 사회가 도입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유튜브에 안철수 신당 발표 비전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을 했고요. 블록체인 공문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위변조 방지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당 예산 결산 자료를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실시간 상시 공개 및 외부 회계 기관 검사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당 공식 회의 자료 및 발언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안철수 전 의원도 이야기했듯이 이거 자체는 뭐
누구나 어느 정당이든지 이거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화가 된다고 하면은 정치 쪽에서도 블록체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블록체인 자체가 투명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체인 자체가 되는 것을 굉장히 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 블록체인 안에 집어넣기 전, 온체인 하기 전에 자료들 자체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건지 그거에 대한 의문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블록체인 안에 올라왔다 해서 그 내용 자체가 투명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올라온 내용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안에 올라오기 전에 이 데이터들 자체에 대한 검증들도 정치적으로는 꾸준히 해야 된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정치에 사용되어지기 시작한다 하면은 다양한 정책들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 신당 비전 발표 내용들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계속 관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제 중국 증시가 춘절하고 그리고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휴장을 긴 시간 했다가 지금 어제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8.73%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어제 하루에 무려 한 500조 원이 이제 증발을 한 거예요. 중국 증권 당국에서는 주식을 팔지 말라고 펀드 매니저들한테 이렇게 지침을 내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 증권감독당국은 이날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아예 금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 공매도 금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동성 공급 조치를 위해서 인민은행에서 이날 약 205조 원에 해당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중국 금융시장이 아예 망가지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는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런 돈들을 이렇게 시장에 뿌리게 되면은 일단 유동성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과연 주식 시장으로만 이게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코인 시장으로까지 들어올 것인가 이것은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풀게 되면은 희한하게 시장을 살리는데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 일단은 투기성 자금 쪽에 많이 들어가는 게 일상적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 자체가 금시장이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관찰을 해봐야 될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가격들이 많이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정 자체가 결코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까지는 잘들 견디시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반감기 전후로 해서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 건강한 프로젝트 쪽으로 자꾸 리밸런싱을 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자, 6월달에 가면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부분이 더욱더 강화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건강하지 못한 프로젝트들은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관찰하고 계속 연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딱 보름 만에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요즘에 저도 뉴스를 많이 읽어보지는 또 못하고 있었고요.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방송을 조금씩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모두 다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